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정겨울입니다. 자, 저희가 왕숙 신도시와 진접 이지구 입원 초기 분양 물량의 투자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었죠. 1편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반적인 원칙 좀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뭐냐면 이번에 초기 분양 물량들의 가격 차이들이 좀 이상하게 났었거든요. 더 비싸야 될 게 싸고 싸야 될 게 비싸고 이럴 땐 일반적인 원칙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초기 분양 물량이 싼 거는 당연한 거고 지금 부동산 안정기이기 때문에 분양받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요겁니다. 일반적인 원칙. 인서울이 남부보다 낫고 남부가 북부보다는 낫다. 이거 수도권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지금 부동산은 서울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얘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 외곽도 둘로 나뉘죠.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이 있고 북쪽이 있습니다. 당연히 분당이라든가 판교라든가 광교라든가 대표적인 수도권의 A급 입지들은 남쪽에 위치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위성뷰인데요. 서울의 동쪽과 북쪽은 산지입니다. 반면에 남쪽은 여기가 수원이거든요. 이 남쪽으로 평지들이 이어져 있는 거 이게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엔 경제인데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 서울이 중심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천이라든가 경남 부산이라든가 울산 경제권이 있죠. 근데 물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들이 전부 다 서울로 연결이 되는데 남쪽이라든가 서쪽에 위치해 있어요. 북쪽은 북한으로 막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북쪽에 뭐 대기업이든 뭐든 본사를 뒀을 때 실익이 없죠. 남쪽에 있는 게 나아요. 우리나라가 수출입을 중심으로 한 무역 국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천이 여기 있고 부산이 아래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한강, 수도가 여기 서울이 한강을 끼고 있는데 당연히 남쪽 중심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죠.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용 때문에. 따라서 주거지도 인서울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남부, 그 다음에 북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번에 왕숙은 서울의 동북부 지역에 들어갑니다. 북부의 일원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아주 간단하게 비교하면 분당과 일산이 있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1기 신도시 만들 때 분당이나 일산이나 분양가가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분당이 일산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3기 신도시 교산과 왕숙이 있습니다. 교산은 서울의 동남부, 즉 하남시에 있고 왕숙은 서울의 동북부, 즉 남양주에 있습니다. 둘 다 한강을 끼고 근접해 있어요. 여기서 개발 찍어 보시면 보이는데 여기가 왕숙이고 왕숙 1지구, 여기가 교산입니다. 사실은 왕숙이 서울의 중심을 할 수 있는 강남 주거의 중심에서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당연하지만 교산을 좀 더 높이 평가하죠.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왕숙에서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투자 가능 가액 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 후회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아무래도 교산도 이번에 분양이 있었잖아요. 프리조 더 퍼스트 민간 참여인데 이게 이번에 왕숙에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B1, B2 블럭. 그런데 교산 같은 경우는 59형 24평인데 6억에 나왔고 왕숙은 똑같은 프리조 더 퍼스트가 민간 참여 들어갔는데 84형이 6억 2천에 나왔습니다. 즉 59형인데 6억, 교산은 84인데 6억 2천. 왕숙은 이랬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59형이 비싼 거 아니냐 이럴지 모르시지만 교산이잖아요. 저 위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위치를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왕숙 신도시 들어간 이유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잖아요. 같은 평형 비교했을 때. 즉 투자 가능 가액이 차이가 나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어차피 적은데 이 돈으로 59보다는 84가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산보다는 왕숙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불가피한 선택이 후회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하셔야 된다는 얘기로 욕먹을 얘기인 것 같은데 이번에 왕숙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분당과 일산, 교산과 왕숙을 생각은 해보셔야 된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투자 선택할 때는 정확하게 인지는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칙이 있다는 거는 생각을 하시고, 왜냐면 이게 1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첫 파트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대체제들하고 비교를 좀 해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투자 수익에 대해서 다른 데와 비교를 해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미리 드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외곽일수록 철도는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서울 중심은 사실 버스를 타도 웬만하게 다닐 수가 있는데 신도시들 있죠. 1기 신도시든 2기 신도시는 더합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만들어진 게 2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3기도 마찬가지인데 서울의 접근성이 2기 신도시보다는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서울 외곽이잖아요.
3기 신도시 서울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특히나 왕숙은 서울에서 멀다고 평가가 받거든요. 이번 3기 신도시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왜냐면 다산이나 별내보다도 멀게 위치해 있으니까. 진접 이지구는 더 멀고요, 서울에서. 그럼 이런 지역은 뭐가 중요하냐? 철도가 중요합니다. 서울의 접근성이 아무래도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에 4호선도 여기 생기고 9호선도 만들어주고 GTX-B도 들어가요. 그럼 당연히 많은 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아까 지난 편에 말씀드렸지만 왕숙 1지구에서는 여기 왕숙역이 생길 예정인 이곳 뭡니까? 9호선과 GTX가 교차하는 여기가 가장 핫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 초기 물량은 여기에 들어간 건 아니었죠. 1지구 북부 쪽, 즉 풍양역 쪽에 들어간 단지들이었어요. 그러면은 뭐냐면 최대한 그래도 뭐를 갖다 생각해야 된다? 여기 생기는 곳을 선점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접이지구 A1이 그런 면에선 이번에 분양했던 단지들 중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풍양역에서 300m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 4호선과 9호선을 다 이용할 수 있는 풍양역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 왕숙 1지구 중심상업지구가 크게 두 개예요. 남쪽이 좀 큰 게 있고 북부 지역에 작은 게 있는데 이 작은 지역 이번에 A1 블록과 B1, B2에서 가까운 게 여기 생기는 949번역인가 그럴 겁니다. 여기에서 가까운 게 좋다. 근데 이번에 분양은 아직 안 됐죠, 여기들. 왕숙 지구를 계속 보시는 분들은 여기도 대안으로 봐야 되겠죠. 특히나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GTX 효과를 고려해야 됩니다. GTX A, B, C가 지금 건설 중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효과는 생각보다 클 겁니다. 얘네들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 서울 외곽이라고 하더라도 30분 이내에 삼성역을 갈 수가 있어요. 빠르면 뭐 10분대, 20분대도 가능합니다. 이 GTX는 기존의 어떤 철도역들이 갖고 있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뒤바꿔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GTX역이 들어가는 주변에 들어가시는 게 당연하지만 좋겠죠. 지금은 그 체감이 왕숙 신도시는 잘 안 오실 거예요. 왜냐면 다른 곳들도 그랬거든요. A 노선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러다가 갑자기 동탄 같은 경우에 동탄 롯데캐슬이 가격이 마레프를 잠시 넘어서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벌어질 겁니다. 따라서 왕숙을 생각하신다면 여기 왕숙역 주변을 계속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분양가가 지금 분양가는 아닐 겁니다. 초기 물량 분양가는 아닐 거예요. 그걸 감안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되죠. 근데 내가 자금이 부족하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 그럼 지금 초기 분양 물량들 왕숙역에서 멀지만 풍양역에 그래도 좀 가까운 놈들을 선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외곽에서는 역세권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역세권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브랜드보다도. 이거는 생각하시고 있으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로는 안전마진이 증발했다는 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분양가 준 게 왕숙 이번에 왕숙 A1 블럭이나 B1, B2 그 다음에 진접 A1 블럭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댓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떤 얘기들이냐면 무슨 서울 외곽 거기에 59형이 5억이나 가냐. 84가 공공 민간 참여지만 프로조 얘기죠. 84 무슨 6억이나 가냐. 말이 되냐? 이걸 어떻게 사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거 맞습니다. 왜 올랐죠? 건축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단지 영상들 A1 블록하고 B1, B2 그 다음에 진접 A1 영상 보시면 거기서 좀 자세히 얘기 드렸는데 그거 보시면 되겠지만 안전마진이 증발한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만 증발한 거냐? 그게 아니죠. 지속적으로 이 현상이 벌어질 건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지난 분양가 중에 영상을 보시면 과거에는 이 서울 중심권하고 외곽의 차이가 뭐가 납니까? 토지비입니다. 토지비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근데 건축비는 똑같았어요. 왜냐면 건축비는 서울에 짓든 외곽에 짓든 오히려 외곽 멀리 가면은 건축비가 더 들어요. 자재공기업 이런 것 때문에. 물론 고급 주택 제외하고 고급 하이엔드급 제외하고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바깥쪽으로 나가면 평수도 좀 넓고 싸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최근 5년간 건축비가 엄청 많이 상승했습니다. 뭐까지 상승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남양주 거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하고 토지비를 갖다가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공고문에 나와 있어요. 그거 보시면 토지비하고 건축비 비중이 어디까지 갔죠? 5대5까지 갔습니다. 즉 이번에 분양한 물량들 보면은 토지비가 1,500억인데 건축비가 1,500억이거나 토지비가 3,000억인데 건축비가 3,000억까지 갔어요. 5대5 비율이 갔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숫자가 뭐냐면요. 이쪽 왼쪽 라인 10, 10, 12 이쪽이 중심지역이고 이쪽 5, 5, 6, 4 있는 게 외곽지역이에요. 뭐냐면 만약 중심지역이 토지 가격이 10억이고 건축비가 3억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반면에 외곽은 건축비는 똑같아요. 근데 토지비는 싸죠. 절반 정도로 그냥
단순 비교입니다. 단순히 예를 돕기 위한 거예요. 이게 딱 어느 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즉 중심 지역은 토지비가 10억이고 그냥 10억으로 칠게요. 10억짜리 땅은 없죠. 이런 지구들 보면 1000억 단위예요. 여튼 10억이고 외곽 지역은 5억이다. 그때 건축비는 3억으로 동일했다고 본다면 분양했을 때 어떻습니까? 중심 지역 그냥 서울을 칠게요. 서울이 13억에 분양하면 외곽은 8억에 분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8억을 13억으로 나누면 비중이 어떻게 되냐? 61.5%입니다. 즉 중심지 분양가에 비해서 외곽 지역 분양가가 61.5% 정도. 즉 중심 지역이 10억에 분양했으면 얘는 6억 정도에 분양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지금 벌어진 거냐면 똑같이 토지비는 10억, 5억이에요. 근데 건축비가 오른 거죠. 얼마로? 3억에서 5억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15억의 중심지역 분양하고 주변 지역이 10억에 분양하는 게 되죠. 그러면 66.6%. 즉 중심지가 10억에 분양했는데 이제는 외곽 지역이 아까는 6억 정도였잖아요. 6억 1,500인데 지금은 6억 6천에 분양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건축비가 올랐을 때 물론 토지비도 올라요. 좀 이따 계산해 드리겠지만 건축비가 오르게 되면은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안전망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딱 이 비율로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계산을 해보는 것 뿐이에요. 딱 이 비율로 간 건 아니에요. 즉 과거에 비해서 외곽 지역에 만들어지는 아파트의 가격이 상대적인 가격이 올라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즉 상대적 이윤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분양가 중개 영상을 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왜 남양주에 들어가는 아파트인데 이렇게 비싸냐. 건축비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지금 계속 오를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건설사들 사고 많이 나갖고 통제받기 시작했죠.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공기를 갖다가 길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사람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2년 걸리던 게 지금도 2년 반에 3년까지 가거든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더군다나 뭐 친환경 건설 이런 거 하면서 더 많이 갖추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이럴수록 토지비가 아니라 뭐가? 건축비가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이 현상이 더 심해지겠죠. 그 밑에 거는 이겁니다. 토지비도 올라요. 토지비가 20% 정도 올랐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중심지가 10억에서 12억이 되고 외곽은 5억에서 20%면 6억이잖아요. 그리고 건축비도 오른 걸로 이렇게 계산하면 중심지가 17억에 분양할 때 외곽은 11억에 분양. 그래서 64.7%. 이것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비해서는 오른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토지비도 물론 오르고 있지만 건축비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곽 지역에 뭐가 겉으로 보기 안전망이 떨어지고 있다. 근데 이게 어떤 특정 시기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상황은 더 심각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외곽 지역의 메리트가 사라진 시기입니다. 더구나 지금이 급격한 인플레에 의해서 물가 상승이 이루어졌고 그게 건축비에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안전한 이제 건축을 지향하다 보니까 올라간 측면도 있습니다. 공기가 늘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외곽 지역을 분양받게 됐을 때 수익이 나려면 어떻게 전개돼야 되느냐? 일단 중심지의 가격이 오르거나 왜냐면 전반적으로 중심지 가격이 오르면 따라 올라가 주는 게 있기 때문에 혹은 건축비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 정부가 지원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냐 지금 1편에서 보셨지만 최근에 21년도 정고점 찍고 내려갔던 애들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아주 1급진 강남이라든가 이런 쪽 제외하고요. 지난 시간에 다산이나 별내 바로 이 지역에 직접적인 가격 영향을 주는 별내하고 다산을 잠깐 봤잖아요. 이쪽 중심지 가격이 지금 정고점에서 떨어진 다음에 회복을 완전히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죠. 이 중심지 가격이 올라줄 가능성이 있어요. 즉 여기서 말하는 중심지는 별내와 다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별내와 다산이 오르게 되면 이번에 왕수나 진접 분양 받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분양 받으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증대될 거다. 당연하지만 이 얘기가 되고요. 건축비가 낮아지거나 한데 이거는 가능성이 없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정부가 지원하거나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부가 단순히 시공을 맡겨버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싸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부가 딴 데서 수익을 내서 시장 원리에 맞게 공공분양 단지대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건 당연히 지금 안 되고 있죠. 따라서 지금 왕숙이나 진접에 분양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계속 살펴보셔야 됩니다. 중심지 가격의 추이. 즉 21년 정고점에 떨어진 별내나 다산이 지금 어떻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사실 별내 다산은 8호선이 개통되면서 별내 쪽하고 다산 진건지구 같은 경우에 가격이 그나마 좀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9호선도 이제 다산 같은 경우에 지금직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 공급이 전반적으로 안 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올라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많다고 생각해요. 즉 안전마진이 현재로서는 증발했다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상대적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별내 다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구리갈매 쪽도 있죠. 이쪽의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생길 수 있다. 나쁘지 않은 측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겁니다. 중저가 주택 매수의 기본 목적은 물가 해치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사실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고 왕숙이나 진접에 내가 가진 한도 내에서 집을 갖다가 마련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고급 주택 있죠. 하이엔드 주택 혹은 이제 강남에 있는 반포라든가 뭐 잠실도 거기 들어가고 과천도 들어가는데 이런 주택들의 기본 목적은 물가 해치가 아니라 수익이에요. 즉 물가 해치를 넘어서서 즉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서 투자 측면이 강합니다. 집을 매수하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돈 먹고 돈 먹기잖아요. 투자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꼭 부동산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는 규모의 경제학이에요. 돈을 많이 넣어서 많이 먹는 겁니다. 주식도 그렇고 여러분이 주식이나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주식이나 코인을 하진 않지만 이해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중저가 주택, 왕숙은 고가 하이엔드는 아니잖아요. 이 중저가라도 우리가 주택을 매수하는 기본 목적은 물가 해치입니다. 즉 매년 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있어요. 더구나 지금 몇 번 말씀드렸지만 M2 유동성이 상당히 급격하게 최근 들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627 대책 나온 거라고 그랬죠. 6억 대출 제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총량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출. 이번에 하반기는 총량 규제가 들어가서 전체 대출 예정 물량의 50%를 줄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도 대출을 해주려면 인당 대출 금액을 줄여야 되니까 6억 제한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래서 6억 제한이 아니라 총량 규제가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총량을 왜 규제합니까? 늘어날 것 같으니까. 뭐가? 유동성이 급격하게. 자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부동산 분야에서 대출 규제를 일단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이걸로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 그랬죠. 그렇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하게 돼 있고 매년 여러분이 물가 상승률 얼마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3%는 올라가잖아요. 네, 그보다 좀 더 올라간다고 보셔야죠. 그랬을 때 내가 왜 집을 사놓습니까? 이 자산을. 사실 주택급이 아니라 땅을 사는 건데 사놓는 이유는 기본적인 그 물가 상승률을 갖다가 반영해서 주택 가격은 우상향을 하거든요. 주식과 좀 차이가 있다면 주식도 뭐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러지만 중간중간에 망하는 기업도 생기고 원가를 날릴 수가 있잖아요. 원투자금을 날릴 수가 있는데 주택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동산이잖아요. 따라서 부침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주택은 물가 상승률만큼은 올라가 줍니다. 웬만하면. 정말 이상한 주택만 안 사면요. 대단지만 사도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줘요. 즉 물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해지 수단이 주택 매수입니다. 투자 수익을 노린다면 하이엔드급 반포나 이런 데 가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 부산의 해운대라든가 광안리를 가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최소한도의 어떤 방어죠. 현금 갖고 있으면 현금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어딘가에 투자해 놔야 되는데 물론 금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딴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적어도 부동산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느 나라나 그 역할을 해요. 기본적으로.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왕숙에 청약을 하셨다면 혹은 청약을 하실 거라면 그 기본 목적은 딴 게 아니라 이거여야 됩니다. 물가 해지가 될 만한 거냐? 이 지역이 당연히 됩니다. 왜냐면 신도시잖아요. 신축이고. 그리고 얘가 상대적으로 안전마진이 좀 전에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은 상대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한정된 자원. 제가 써놨죠. 한정된 자원 내에서는. 여러분 지금 서울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 들어가시면 10억 이상이 필요한데 여긴 그 정도는 아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정된 자원을 갖고 내가 점유해 놓을 수 있는 해지의 효용성이 그래도 있는 곳이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두 번째 주제에서는 그럼 같은 돈 5, 6억일 때 이번에 분양가가 5억에서 6억이었잖아요. 5구형이냐 8사형이냐에 따라서 그거 갖고 꼭 여기 말고 딴 데는 안 되냐 이걸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왕숙 신도시 같은 경우도 3기 신도시 하나로 들어가고 대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물가 해지 기능은 당연히 할 거다. 기본적인 기능을 할 거다 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이 한정된 자원 5억에서 6억을 갖고 여기 들어가시는 게 나쁘진 않다. 너무 수익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가 해지도 일종의 수익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돈을 잃지 않는 것도 수익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식하셔야 된다. 그리고 모든 주택 매수의 기본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는 이해를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번째, 공급 대책이 나오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627 이번에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강렬하게 대출 규제 정책을 썼습니다. 정부가. 나쁘지 않다고 좀 평가했고 전에 영상도 있습니다. 보시면 저는 627 대책이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나와준 올바른 정책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도 유동성 증가 속도가 너무 빨랐고 그거가 반영되는 속도도 너무 빨랐어요, 부동산에. 따라서 여기서 멈추게 하지 않으면 전반적인 폭등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유실 대책 맞게 나왔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런 거죠. 홍수가 날 게 예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홍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 제방을 갖다가 강변에 있는 제방을 갖다가 보완한 것까지는 돼요. 지금 이게 6.27 대책이. 근데 문제는 완벽하게 제어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댐을 건설해 놔야 돼요. 상류에다가. 그렇죠? 다목적 댐 같은 거 만들어 갖고 그걸로 수량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 댐에 해당되는 게 일종의 공급 대책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공급 대책은 뾰족한 수가 없어요. 간단합니다. 이게 3기 신도시잖아요. 이게 왜 나왔습니까? 2019년도에 공급 문제가 벌어지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나온 게 3기 신도시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 25년이죠, 지금. 얘가 입주하는 게 언제입니까? 좀 전에 보셨지만 28년도입니다. 거의 10년이죠. 횟수로 10년이에요. 10년 돼서야 그 계획에 초기 물량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19년도의 문제, 19년 폭등했다가 어떻게 잡기 위해서 만든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있는 공급 문제는 그 19년도 공급 문제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왜냐면 주택 노후화된 단지들, 즉 쉽게 말해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90년대 200만 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는 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 뾰족한 대책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정부에서는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거 활성화시킨다고 하지만 분상제도 아직 유지하고 있고 재건축 초과 이익에 대해서도 계속 이걸 없애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되게 급한데 지금. 제가 이런 거 봤을 때 물론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부로서는 그거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분상제 풀어주고 제초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없앴다가 갑자기 그 단지 폭등해버리면 정부 정책 실패로 분명히 욕먹을 테니까. 근데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초기에는 욕먹겠지만 그걸 다 풀어줘야지 전반적인 주택가격이 안정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정부 입장 이해합니다. 근데 정부 입장을 이해하는 걸 떠나서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벌어진다? 공급대책은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청년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급대책 얘기하고 있어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유휴부지들, 특히나 동사무소든 이런 오래된 건물들 위에 올려갖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을 만들겠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일반적인 주택 가격들,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을 갖다가 낮추는 효과는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항상 저희가 청년일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들고 가정도 꾸리고 또 괜찮은 여건이 있는 곳에서 누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아파트 단지들 보시면 커뮤니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하고 주차될 수도 좋고 그런 게 공급대책으로 나오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럼 4기 신도시 만들면 되지 않냐? 일단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3기 신도시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0년 걸립니다. 지금 당장의 공급 효과가 없죠. 그리고 4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이 맞아요. 더 이상 지금 인구 추세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더 외곽 지역에 더 많이 신도시를 건설하는 건 좀 지양해야 되죠. 지향이 아니라 지양해야 됩니다. 예. 나중에 문제를 생각했을 때. 즉 중심지라든가 기존에 있던 신도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다시 재건축한다든가 재개발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게 나오기 너무 힘들죠 지금. 조만간 이제 새로 국토부 장관이 되신 분이 있으시고 21대 정부 출범을 했으니까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왕도란 게 없잖아요. 사실 왕의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차근차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미뤄져 왔기 때문에 전 정부들 진보든 보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너무 미뤄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이걸 이해하시면 이번에 왕숙에 청약하시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거죠. 혼돈은 카오스라면 원칙을 떠올리자. 이 원칙들 지금 1편부터 보여드렸던 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초기 분양 물량입니다. 갈 거면 빠르게라고 써놨습니다. 즉 왕숙 신도시가 전반적으로 물론 입지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중에서는 낮게 평가돼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대규모로 들어가는 거고 그 옆에 있는 별내, 다산, 구리갈매, 진저, 평내호평 생각해 봤을 때 거기가 그냥 나가리 될 속된 말로 이럴 지역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안정기고요. 지금 분양가가 여기서 GTX-B 들어온다는 거, 그 다음에 9호선이 놓인다는 게 좀 더 이슈화되는 순간 올라갈 거고요. 특히나 민간 분양 물량 나오면은 분양가는 급속하게 왕숙 내에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별내라든가 다산 얘네들이 지금 21년 정보점에서 떨어진 상태예요. 아직 올라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시기에 나오는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쌀 수밖에 없습니다. 걔네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 혹은 상승이라도 하게 된다면 왕숙 분양가도 지금보다 훨씬 비싸질 겁니다. 따라서 초기 물량 물론 감내해야 될 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영상 보시면 갈 거면 빠르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먼저 분양받는 게 좋아요. 입지는 더 좋은 데들이 있어요. 왕숙에. 근데 걔는 분양가가 분명히 비싸게 나올 겁니다. 더군다나 초기 분양 물량이라서 지금은 분양가가 혼돈이죠.
근데 얘네들을 보면서 뒤에 나오는 시행사들은 뭘 할 거냐? 여기까지 팔리네? 그럼 더 높게 해야지.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경쟁률 높게 나왔어요. 세 개 단지 전부 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뒤에 나온 분양 물량들, 특히나 민간 쪽에서는 비싸게 분양가를 책정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 써놨죠. 초기 온도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초기 분양 물량 중에서 이번에 뭐랄까요? 의도된 실수는 당연히 아니었겠지만 진접 A1의 분양가는 당연히 왕숙 A1보다 훨씬 더 좋은 입지에 더 싸게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 기회죠. 그냥 이건 분양받는 것만으로 해도 왕숙 A1도 나쁘지 않은데 거기에 비해서 5천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그렇죠. 이거 선별을 해서 저희 분양가 중에서 계속해서 공고가 나온 대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건 기회입니다. 일종의 기회. 갈 거면 빠르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초기 물량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은 것들 고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부동산은 안정기라고 말씀드렸고요. 21년 정고점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한 곳들이 훨씬 많습니다. 서울에서도. 유동성은 상승입니다. 자, 부동산은 안정기인데 유동성은 상승기예요. M2 통화량 곡선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통계 봤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옆에 Y축에 그 양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거 보고 보면 겉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은 안정기인데 유동성은 상승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동산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쌀 수 있는데 앞으로 비싸질 거라는 얘기죠. 유동성이 상승하면 자산 가격 상승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경제 지식이죠. 그래서 따라서 해지 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식입니다. 만약 부동산도 지금 상승기고 유동성도 상승기면 그건 또이또이예요. 그렇죠? 네, 또이또이인데 내가 비싸게 해주고 사야 되니까. 근데 부동산 상대적으로 안정기인데 유동성은 상승을 맞이하고 있다. 이때는 해지 수단을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실물 자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확보해야 되는 시기고 분양에 있어서도 적정시기다. 이렇게 본 겁니다. 따라서 왕숙에 들어가시는 거 한정된 자원 내에서 기본적으로는 나쁜 해지 수단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수단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택 수요 공급상은 지금 수분양자들에게, 즉 분양 받으시는 분들에게 우호적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급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획기적인 어떤 정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못 내는 건지 안 내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못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못 내는 거겠죠. 예. 따라서 공급상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건 지금 그나마 공급되는 놈을 잡아놓는 게 유리할 거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번 초기 진저 투지구와 왕숙 신도시 초기 분양 물량에 대한 분양가를 가지고 본 정리는 이렇고요. 이걸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안전마진은 없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필수 마진이 있다. 저는 왕숙에 대해서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안전마진은 없어요. 주변 시세가 지금 전고점 떨어진 상황에서 안전마진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 안정기고 유동성 늘어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필수 마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 필수 마진에는 물가 해지를 말하는 거긴 하지만 이 안전마진도 저는 포함될 거라고 봐요. 즉 미래가 왕숙이 나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한정된 금액 내에서는 5억에서 6억 사이 갖고 할 수 있는 곳 중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겉으로 안전마진 없어 보이지만 있을 겁니다. 별내라든가 다선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별내 다선뿐만 아니라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서울 쪽이라든가 이쪽하고도 비교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쪽의 어떤 상승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도 왕숙에 지금 들어가신 거는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이 초기 분양가 갖고 말씀드린 거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민해 봐야 할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한정된 예산이 5억에서 6억 정도 없고 왕숙에 들어가시는 거 혹은 진접 들어가시는 게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추후 분양 물량으로 나올 민간 분양 물량을 생각해보면 30평에 한 7, 8억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 돈이면 사실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들도 많습니다. 투자라는 게 뭐 주식할 때도 삼성전자를 살 거냐, SK 하이닉스를 살 거냐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 SK가 더 잘 나가잖아요. 이것처럼 지금 시기에 있어서 같은 돈이면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